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2에서 4m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아침 아주 쌀쌀한 날씨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입니다.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해야 할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교차가 벌어지면 좋은 것도 하나 있답니다. 바로 단풍이 더 붉게 물들기 때문인데요. 요즘 각 지자체에서 걷기 좋은 단풍길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짧은 가을 다가기 전에 한번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후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있죠. 참여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콩에 의견을 남기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 생방송 중에 02-6493-1001번, 02-368-100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참여도 가능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양정원 씨. 네, 평일에 비가 내리고 난 뒤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이번 주말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현재 총 정체 길이 60km로 가장 이동하기 버겁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충청권인 망향휴게소부터 옥산까지의 정체가 무려 34km나 돼서 시간 계산 잘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경부선이 막히다 보니 인접한 평택제천선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제천 쪽으로는 경기권의 정체가 몰려 있는데 서안선과 안진터널 사이로 19km 속도 내려갑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충청권 위주로만 힘든데요. 서청주와 남이분기점 사이의 정체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권으로 떠나는 길은 어떨까요? 먼저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 먼저 경기권인 화도 주변에서 10km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이후로 강원권에 들어와서는 동산요금소를 시작으로 북방 1터널까지 속도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신다면 신갈분기점부터 양지터널까지 14km 차 간격 좁힌 뒤 이후로는 원주분기점 주변에서 이동하기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정치권 소식 정리하는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사퇴 없이 김기현 2기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월요일에는 혁신위원회 또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등을 출범시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볼 때도 김기현 체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무너지지 않고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 이후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지명 철회를 했고, 이 국민의힘 지명직 사퇴와 이 TK 출신 사무총장 임명 등의 조치가 이어졌는데 그 평가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죠. 이 보선 패배 책임자로 평가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나 김기현 체제 유지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모레 임명될 혁신위원장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위원장, 여당의 혁신위원장에 누가 올 것이냐, 과연 정권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반성과 변화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현재 그렇지만 물망에 올라 있는 이 주요 인사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미 당 안팎에서는 큰 기대감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는 윤석열, 김기현 체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데도 근데도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구도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해지고 있는 국면이 이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보궐선거에서 나온 17%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보다는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가 더 민심을 잘 읽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화 면접 조사가 다소 보수 편향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인데요. 게다가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의 상징이었던 이 30% 선이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주에는 30%가 무너진 여론조사도 나오기도 했고요. 국정 지지도에서 못한다 이런 평가가 60%를 넘는 이 여론조사는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뭐 잘한다, 잘못한다, 모르겠다 이렇게 3점 척도로 묻는 여론조사 말고 매우 잘한다, 조금 잘한다, 또 조금 못한다, 매우 못한다, 모르겠다 이렇게 5점 척도로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매우 못한다는 응답이 50%를 웃도는 게 제법 많습니다. 아하. 이 보통 선거를 대통령 지지율에 자신의 능력 10%포인트 정도 얹어서 치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게 이 총선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30% 콘크리트 지지율 선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이 총선에 대한 불안과 함께 리더십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안팎에서 다양한 신당 창당론이 나오고 있죠. 실제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이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는 뭐 많은 움직임,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당에서 나오는 신당론은 크게 2개 또는 3개인데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뭐 윤석열 신당 이렇습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신당론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고요. 유승민 전 대표는 이미 12월에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나갈 생각은 현재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의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유 전 대표는 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 이 대선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또 탈당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본류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신당 만들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전망들이고요. 반면에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올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뭐 아니면 창당할지 여러 선택지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의 변화에 맞물린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정은 다소 시기적으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언급하신 그 윤석열 신당 그 얘기와 함께 김한길 위원장 역할론도 대두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을 뭐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기자들과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후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거냐 이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국민통합위원회로 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민통합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많은 얘기를 전달한다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게 이 정당 파괴라든가 정당 개족이 이런 별명들이 붙고 있는데 그 별명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다당제주의자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깨기도 하고 만들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 인터뷰에서는 스스로 중도 개혁 정당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김 위원장이 2000년부터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민주당과 연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개혁 정당에서 사선을 하게 되고요. DJ 정부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문화부 장관을 지냅니다. 또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당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게 되니까 예.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이나 윤 대통령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총선 적수인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김한길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총선 전략이 김한길 위원장에게서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같은 이유로 김 위원장이 직접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서로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김 위원장의 운신의 폭도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신당이든 당 재편이든
민주당 분열 정책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팎에서의 나오는 이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주목해야 할 대상이긴 하죠. 자,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서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월요일 당무 복귀할 예정입니다. 당무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는 당연히 민생과 통합일 거고요. 가결파 의원들을 감싸는 쪽으로 가닥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는 복귀하자마자 다음 주부터 빠르게 총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 대표는 빠르게 총선에서의 공천 룰을 결정해서 공천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만들 거고요. 그다음은 총선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짤 건데 그런 측면에서 총선 기획단장이나 선대위원장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예. 특히 외부 선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은 다소 뒤로 물러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누구로 데려올 거냐 이 부분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시 21분 지나고 있네요. 자, 기상청 그리고 교통 상황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조금 잠시 후에 기상청 연결하도록 하죠.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시간. 지난 9월에는 무너져 내린 공교육의 현실을 전문가들과 주제별로 살펴봤었는데 10월에는 이 선생님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콩에 의견 남기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 전화 6493-1001번, 368-1002번 두 대의 전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교사 출신의 변호사이시죠? 이미랑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현장교사 정책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시고 그 활동을 시작한 계기, 활동 내용,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먼저 유은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네. 저는 현장교사 정책연구회 중에서 교육관련법 연구회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유은혜입니다. 현장교사 정책연구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네, 원래 저희가 서희초 사건 이후로 현장교사 TF라는 거를 정책 TF라는 걸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원래는 해산을 했지만 약속 날짜가 돼서 해산은 했지만 계속 선생님들이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고 싶으셔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최근에 만들어진 건 단체로군요. 네, 만들어졌는데 멤버는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멤버가 주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된 활동은 어떤 겁니까? 현장에 선생님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고 네. 정책 개선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네. 아무래도 힘든 일을 겪은 교사들을 많이 만나보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뭐 이제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이 뭐 극히 일부이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제가 교직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런 사건은 조금 너무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TV에서 교탁에 올라와 있는 애를 봤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제가 교탁에 올라와만 있었어? 그리고 정말 그 정도면 착한 거 아니야?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희 교실에서도 뭐 저는 사실 물려보기도 했고 아니면은 물려요? 네.
아이가 어디를 물려요? 손가락을 이렇게 물려서 이제 흉터가 남았었다 이제 좀 사라졌는데요. 초등학교 몇 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인데 3학년 학생이 1학년도 아니고. 네, 그 친구가 이제 화가 났는데 오. 친구를 때리려는데 제가 막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못 때리게 하니까 손으로 막으니까 손을 무는 거죠.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걸로는 뭐 특히 고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일부러 수업 방해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한 학기 내내 그 리코더를 일부러 이렇게 불면서 바닥을 구르고 도망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학년인데 네, 한 4학년 정도 됐던 학생인데 일부러 그러는 거죠, 사실. 수업 시간에 리코더를 불고 네. 바닥을 굴러다녀요? 네, 일부러 이렇게 불면서 바닥을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화가 나고 다른 애들이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장애가 있는 학생도 전혀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근데 오히려 그런 반응을 즐기는 거죠.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이렇게 즐기고. 네, 완전히 제멋대로군요, 그냥. 그렇죠. 사실은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죽하면 우리 애가 그랬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 애가 그랬겠어요. 이렇게 그 부모가 그래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아이가 더 심하게 하니까 달래죠. 아이를 달래고 뭐 최대한 이렇게 좀 기분을 맞춰주고 그 시간을 잘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실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그거 아동학대죠. 네, 교실 밖으로 내쫓으면 아동학대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명백히 방해하는데도 네, 그 타임아웃이라고 교육학에 원래 있는 용어인데도 타임아웃도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분리 조치하는 것을 좀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들었던 게 뭐 아이들은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도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학부모님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도리어 비난하시면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욕을 했어요.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지도를 했죠. 그럼 그 아이는 기분이 나빠서 이제 집에 가면서 부모님께 힘들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학부모님은 저한테 이런 일이 사실이냐, 욕을 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애가 욕을 했을 리가 없다. 하하. 어떻게 알아요? 참. 그렇죠. 근데 집에선 절대 안 그런 아이긴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무서우신 분이어가지고 사실 저도 너무 무서웠던 분인데 이제 그 아이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아이가 쓴 자필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쓴 게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조작했다, 제가 협박했다. 다른 아이 증언도 받아왔어요, 결국에는. 그랬더니 그걸 받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다. 뭐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는 거짓말 많이 하죠. 사실 발달 단계상 거짓말 하는 아이들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음. 이게 믿지 않는 게 무섭더라고요. 또 이제 학교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네. 하는 걸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통보하면 네.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또 혼날까 봐.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또 거짓말하고.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솔직하게 아이가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진실을 말하면은 정말 혼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일종의 아동학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가 혼나야 되는 상황 자체가 거짓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렇게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그 학부모들의 태도, 네.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실 붕괴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은 이렇게 발달 단계상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교육을 통해 그것도 저와 학부모가 같이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원이 너무 지속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저에게 대한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게 학습에 대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해야 될 수업이 있으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교사로서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재미있게 활동을 해주고 싶고 이런 욕심이나 이제 좀 이런 여러 가지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발휘하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몇몇 아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즐겁게 하는데 몇몇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우리 애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좀 행복하게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버리시면 사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제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더 하면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기도 하고 스스로 수업을 중단시키는군요. 네, 이제 아이가 기분 나빠하면 사실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최소한의 이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안고 가는데 좀 더 심화 수업이라든지 개별 수업이라든지 다 준비를 옛날에는 해서 했었는데 몇 번 이렇게 제가 대인 이후로는 이거를 하면 아이가 기분 나쁠까?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접기도 하고. 예. 근데 생활지도 같은 경우에는 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제지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오토바이 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조금 위험한 놀이인데 그러니까 좀 중요한 그런 신체 부위를 이렇게 밟는 놀이예요. 근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발로 밟아요. 네, 그런 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이러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달려갔죠.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딱 막으려고 이렇게 뛰어가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렀네? 소리를 지르고 얘를 막으면 혹시라도 내가 막다가 얘가 넘어지면 난 고소를 당할 텐데. 아동학대로. 네. 내가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내가 고소를 당하는 게 더 형량이 셀까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다쳐서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지 못해서 고소를 당하는 게 형량이 더 셀까. 이걸 이제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도 막았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 상황에서 순간 고민은 하지만 무조건 막을 거예요. 예. 고소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죠. 네, 너무 당연하죠. 참. 아까 그 현장 교사 정책 태스크포스 팀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차, 2차례에 걸쳐서 이제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교육 정책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 이제 교육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 공청회도 다녀오고 교육부 간담회도 다녀오고 간담회랑 가담회는 이제 다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만 끝나면 될 줄 알았더니 이제 저희가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 기자님들께 부탁드려서 기자회견도 열기도 하고요. 예. 이후에도 교육감 협의체랑 전국 교대 총장 협의체 요청을 받아서 그런 데서 이제 보고서 내용도 설명하고 또 뭐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까 좀 걱정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변화의 약속이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아마 제대로 적용되기까지는 잘 지켜봐야겠죠. 물론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냥 각각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은 프랑켄슈타인처럼 괴물이 탄생해 버리니까요. 근데 지금은 교육부에 있는 고시 해설서에 문제행동 TF에서 개발한 문제행동 단계가 저희 보고서에 출처를 달고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행동을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제 학생의 문제행동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설문을 기반으로 나타낸 건데요. 네. 특히 3단계에서 위험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 즉시 분리가 가능한 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피구해서 어떤 아이가 욕설을 했는데 그 욕설을 하고 다른 애들 때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웃시켰거든요. 이게 타임아웃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항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피구 공에 맞지 않았는데 제가 아웃을 시켰잖아요. 수업권, 그러니까 학습권 침해받았고 인권 침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아까처럼 뭐 리코더 불면서 바닥을 네네. 구르면 분리 네. 조치 시킬 수 있는 거죠. 즉시 분리. 맞습니다. 또 누가 싸우려고 들면 즉시 네. 분리 시킬 수 있는 거고. 네, 이전에는 제가 맞아줬어요. 그냥 많은 선생님들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때릴 때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몸으로 막으면 그 아이가 저를 대신 때리다가 뭐 손가락 두 깨물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을 때릴 땐 좀 더 적극적으로 때리다가 그래도 제가 막으면은 웬만한 아이들은 좀 살살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맞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분리가 가능하고 예. 비상벨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비상벨이 있어요? 이제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벨을 눌러서 정말 위급 상황이다 했을 때 이렇게 도움을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죠. 뭐 지금 뭐 경찰 분들이 오시는 것까지는 아직 얘기 안 됐지만 뭐 예. 그 학교 내에서 협의된 뭐 분리하시는 뭐 교장 교감 선생님 오셔서 분리하실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알겠습니다. 보일 수도 즉시 있지만 분리 네. 그리고 외부 인사의 도움을 청하는 비상벨.
그런 네. 이제 3단계 문제 행동에 딱 적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학교장을 민원 책임자로 이렇게 한 것도 큰 맞아요, 변화고요. 맞아요. 저희 이제 학교 폭력도 이제 정찰 이관된다는 말도 이제 연구회 활동에서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 예. 이런 아동학대 저희가 개발해놓은 매뉴얼 이렇게 원스톱 법무 그러니까 이런 행정 절차를 도와주는 팀과 또 이런 법무팀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를 이제 많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민원을 그동안은 일선 선생님들이 다 감당했다면 네, 이제는 학교장을 통해서 하라. 네 이런 맞습니다. 거고 아동학대 고소나 뭐 이런 게 있을 경우는 교육청 차원에서 아동학대 원스톱 현장 지원 네, 또 법무 지원 맞습니다. 이런 걸 하도록 제도가 됐다. 네, 악의적으로 계속 고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감 명예를 고별도 하신다고 하시고 특히 예. 뭐 충북교육청에서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고 인천에서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반영을 해주시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점점 중입니다. 확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현장교사정책연구회 활동하고 계신 유은혜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네,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설악산에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11일 늦은 수준인데요. 일부 지역은 수도권과 곳곳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빗방울이 좀 더 떨어질 텐데 오전까지 충청권에 또 낮까지 전북과 경북권으로 약한 비나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고요. 찬 공기가 이렇게 북서쪽에서 내려오면서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는 비슷하게 보셔야 됩니다. 낮 기온도 많이 오르지 못하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5.9도까지 떨어져 이번 가을 최저였는데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세종, 대전, 강릉, 광주 18도, 부산, 제주 20도 등으로 일교차는 10도에서 15도가량 벌어지겠고요. 내일 아침도 거의 오늘과 엇비슷한 추위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 조금씩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2도에서 4도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부터는 당분간 대부분 평년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권역이 좋음으로 대기질은 아주 깨끗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날씨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강원 지역 지금이 단풍 절정기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이고요. 덕소 3패에서 화도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춘천 분기점에서 북방 1터널 쪽으로 가기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이 사이 동산 2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가신다면 초월 부근에서 정체고요. 또 흥천 이포에서 대신 터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전체 60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망양 휴게소에서 옥산 쪽으로는 무려 34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작업 정체가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도심 쪽으로 가는 길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인데요. 삼각지역 부근에서는 3개 차로를 차단하고 집회 준비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역시 그 현장교사정책연구회 교육관련법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신성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장교사 정책연구회에서 교육관련법 연구회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신성민입니다. 이 특별히 교육관련법 연구회를 따로 구성하고 활동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원래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현장교사 정책 TF는 이제 보고서 작성을 사실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단기 프로젝트를 이제 종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현장교사 정책연구회로 지속 활동한다는 얘기는 아까 들었고 예. 그 안에 근데- 특별히 교육 관련 법 연구회를 따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이유는요? 네네. 원래 그 안에 이제 아동학대 팀이랑 학교 폭력 팀이 있었는데 그 두 팀은 이제 보고서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특히 이 아동학대랑 학교폭력은 법률 개정이 좀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예. 저희가 그 후속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관련법 연구회로 2개 팀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 교육 관련법 연구회의 활동 목표는 뭡니까? 일단은 그 가장 큰 목표는 이제 법률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을 이제 패닉에 빠지게 만드는 그 두 가지 법이 이제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2개를 개정하는 게 가장 큰 핵심 과제이고요. 예. 그 학교 폭력, 그러니까 이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제 질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저하시키게 되는 그 악성 민원 문제가 사실 심각하기 때문에 그 악성 민원인에게도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악성 민원인 처벌법 제정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아동복지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까? 이제 아동복지법이 본래 그 만들어진 취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하고 또 심각한 아동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동복지법이 초기에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교사를 괴롭힐 수 있는 오히려 그 굉장히 도구가 효과적인 되죠. 도구로 둔갑을 해서 선생님들 많이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정하고 다르게 이제 다수의 학생을 모아서 교육하는 이제 사회화 기관인 만큼 적은 수의 아동에게 의식주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가정과는 좀 다르게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예. 벌하고자 하는 그 아동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법률에 명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좀 더 명확히 해달라.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가정 외로 분류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는 그 아동학대가 실제적으로 현저하게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만 인지가 되더라도 기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 교사는 이제 사실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아동에게 현저하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따져서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른바 교권 사법은 개정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진도가 안 나가나요? 사실 그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어떤 찬반입니까?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자체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보니까 오히려 법률의 구성 요건을 촘촘하게 해버리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건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방식으로 아동을 학대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구성 요건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보건복지부 입장이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에 동조하고 계셔서 아동복지법 개정은 앞으로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왜 유은혜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네. 학생의 문제 행동 1, 2, 3단계 나눠서 네. 3단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동복지법 안에 학교의 경우 아까 이제 가정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네네. 학교의 경우 3단계 문제 행동 정도에 대한 뭐 어떤 그 행동은 학대가 아니다. 뭐 이렇게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형법 같이 처벌을 하는 법률에 있어서 그렇게 뭐 예외를 막 규정해 둔 법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법책에선 그렇습니까? 네네. 그 오히려 지금 그게 교육부 고시로 그런 매뉴얼상 뭐 분리 행동이 가능해졌으니까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신다면은 면책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악성 민원인 처벌법 제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악성 민원을 남발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그 아동학대 신고가 지금은 의심만으로도 이제 신고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다? 네네네. 증거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의심만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사람에 따라서 상상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제 쉽게 왜곡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이란 건 그런 거죠. 네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또 적극적으로 생활지도하는 선생님일수록 학부모님으로부터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 또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죠. 예.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게 시간이 이제 1년 동안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어떤 앙심이 이제 생기게 돼서 예. 그거를 아동학대 신고로 약간 이렇게 보복성으로 고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신고당한 선생님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게 되더라도 이 아동학대 신고가 이제 원래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거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기가 좀 무고죄로 힘든 고소를 해봤자 나는 의심이 들어서 고소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면 뭐 빠져나가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무고죄 자체가 의심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의심이 있는 건 무고죄 해당이 안 됩니다. 아동학대법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네. 최근에는 이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등등과도 간담회를 하셨다고요? 네네네.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그 대검찰청에서 그 현장교사 정책연구회 선생님들을 이제 부르셨을 때는 이제 교권사법 개정 이후에 교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이제 수사를 할 때 수사기관이 이제 고려해야 될 점들 같은 것들의 의견을 들으시고자 불러주셨는데 여기서 그 이제 현재는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교육감이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당했을 때 의무적으로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 당하면 그게 교육활동으로 정당한지 아닌지 교육감이 의견서를 낸다. 네네네.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물론 이제 교육감 혼자서만 실제로 의견서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교육활동 보호 담당하는 장학사, 그다음 뭐 주무관,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해가지고 보통 이제 3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되는데 물론 현장 조사를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맞습니다. 그러고서 판단해서 의견서를 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의견서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아동의 의견도 듣고 학부모 의견도 듣고 교사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증빙 자료 같은 걸 다 따져서 그걸 이제 결과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따져가지고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 의견서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지금 이제 또 바뀐 게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추가로 더 수사를 이어나갈 필요 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총장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그 검찰총장님께서는 그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면 당연히 교육감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정리하자면 아동학대로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했어요. 검찰청으로 넘어갔죠. 그러나 검찰청의 교육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정당한 학생 지도인지 아닌지 그런 정당한 생활 지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내면 검찰은 그걸 존중해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게 된다 이런 얘기로군요. 조기 종결을 해주십사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 의견을 잘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로 무조건 근데 사실 또 그러니까 방금 말한 무조건 조기 종결이라는 얘기는 그 아동학대로 들어가는 모든 고소에 대한 판단을 교육감한테 맡겨버린다는 게 되니까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의 방향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전에는 수사관님들께서 이게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판단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교육학적인 지식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교육감 보고서 의견서를 통해서 근거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 무혐의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여서 조금 더 수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집도 만드셨다고요? 아동학대 사례집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다기보다 만들어 달라고 이제 검찰청에 요청을 드리고 왔는데 아동학대 사례집을 부탁드린 이유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아동학대 때문에 패닉에 빠지는 이유는 아동학대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도저히 이제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가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사례집 같은 것들이 선생님들에게 배포가 되고 또 검찰에서 그래서 교육 당국에도 배포가 되고 하면은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수사기관에서 그 사례집을 보고서 이게 무리한 수사다, 무리한 신고다라고 판단하면 접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례집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 건 진짜 검찰에서 해줄 필요가 있네요. 네네네. 또 최근에는 대통령이 학교 폭력을 경찰이 맡도록 하자, 경찰 쪽으로 이관하자 학교 폭력 관련 업무를 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필요합니까? 일단은 그
현행 학교폭력법에 따르면은 그 학교폭력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형제자매가 집에서 싸운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교사가 조사를 해야 하고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있었던 아니 형제자매가 집에서 싸웠는데 그걸 학교폭력으로 교사가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론상으로 신고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니 이론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가정에서 어떤 쌍둥이가 이게 지방살인데 쌍둥이가 이제 싸워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학교폭력 그 전담기구를 열었던 사례가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오밤중에 일어난 일도 교사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냥 학생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전부 교사가 조사하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폭력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폭력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교사가 내가 뭐 조사관인지 아니면 교육자인지 이렇게 혼동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조치 사항이 결과가 나왔을 때도 결과적으로 나온 그 조치 사항까지도 교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이렇게 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그다음 그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독려하고 이행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전부 이제 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가 사실상 자기 수업을 포기하고 이 학교 폭력 업무에만 이제 매달리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서 교육 과정의 파행이 상당히 좀 심각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대한 학교 폭력은 바로바로 경찰로 업무를 좀 이관시키자.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로군요. 네네. 자, 신성민 선생님 말씀 들었고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직접 성함은 밝히길 좀 거부하셨는데요.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주시면. 네, 충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 경력 12년 차 남교사입니다. 예, 어떤 피해를 입으셨어요? 2022년 작년인데요. 예, 10월 달에 다른 학교 학생과 우리 학교 학생의 금품 갈취 등의 이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제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화가 나신 학부모님들의 폭언과 협박 등으로 저도 우울증을 조금 약간 진단을 받아서 몇 달간 조금 복용하게 되었어요. 네. 우울증 진단까지?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 학부모들에 대해서? 일단 좀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학교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3주 정도의 촉박한 일정에서 좀 최선을 다했지만은, 우리 학교만의 좀 조사가 아니라 다른 학교랑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 또 경찰의 도움도 받았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좀 조사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부모님들께 전달을 드렸더니 이제 좀 부모님들 상호간에 이제 쌍방 고소 및 경찰 신고까지 가게 되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쪽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도 폭언하고 협박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입니까? 제가 작년에까지는 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좀 다른 학교와 관련된 일을 조사를 하다 보니 일단 학생의 증언에만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좀 경찰서에서 이제 CCTV랑 주변 이제 상점 CCTV까지 조사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으니 좀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우리 아이 말이 맞으니 뭐 무조건 확인해 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닌데 그 가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학생들이 위치 정보까지 파악을 해서 해당 시간에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과의 충돌이었다면 이런 거야말로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더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특별기획 왕의 DNA 억울한 선생님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민랑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신성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계속 선생님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배트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잠깐 듣죠. 남기고 떠난 사랑